이전 영상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라고 하면은 사화와 관련지어서 나머지 두 개였던 기묘사화와 을사사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 붕당이 형성되었다. 즉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지게 되었다. 그 원인은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었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론과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도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넘어와서 마지막으로는 외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일본에게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그 다음 전쟁이 어떻게 잠깐 전개가 되었는지, 끝나고 나서 전쟁이 참여했던 명, 조선, 일본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중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1페이지. 41페이지를 살펴보시면 광해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해군이라고 하는 인물은 임진왜란 과정 중에 선조가 세자로 책봉을 하였으며 임진왜란 과정에 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야 그 결과 추후에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광해군이 왕이 되었을 때는 임진왜란이 끝난 뒤였습니다. 즉 나라가 많이 난리인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토대대장과 호적을 정비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였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국방을 강화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광해군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후 복구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 내부적인 상황이고 외부적인 요인은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나라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명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 힘이 약해지고 있었다. 그중 만주 지역에서 즉 이쪽이죠. 여진족이 세력을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진은 북방 유목민족이죠. 물론 이 유목민족에는 여진족 말고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란족, 옛날에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거란족도 있었고 몽골족도 있었고 더욱 뒤로 넘어가면 흉노족이 등 여러가지 부족들이 나올 겁니다. 이 부족들 중에 한 가지 특징들이 우리가 알아봤던 거 기억나나요? 네, 원래 기본적으로 자기들 부족끼리 따로따로 뭉쳐서 살고 있다가 어떤 한 인물, 한 부족을 중심으로 어떻게 힘을 합치게 되면 강성해서 추후에 국가를, 나라를 세우게 되더라 하는 내용을 배웠었죠? 지금 그 과정이 여진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그거를 살펴보면은 누르하치라고 불리는 인물, 그 인물이 속한 부족을 중심으로 여진족이 세력을 점차 키워나간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누르하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었는가를 하면은 그의 아버지를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르하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물이 명나라에 의해서 어느 날 죽임을 당합니다. 즉 원래 여진족이 살고 있는 영토는 명나라 영토죠. 즉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누르하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라는 명목으로 명나라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살펴보니까 어떤 여러가지 어떤 죄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쳤더라,
엄청 큰 물건을, 비싼 물건들을 많이 훔쳤더라. 그로 인해 사형을 받았다. 라고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돼서 보니까 정작 그 물건을 훔쳤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누르하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물이 아무 이유도 정확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지뢰심작에 의해서 죽게 되었더라. 즉 피해를 입은 거죠. 그 사실을 추후에 명나라가 알게 되니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미안해 라고 하면서 누르하치에게 여러가지 무언가를 챙겨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나라에게서 챙겨받은 무언가들이 존재를 하더라. 그 다음 추후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누르하치라고 하는 인물이 무언가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쌤이 그냥 적기만 적었습니다. 뭐냐? 명나라에 대해 반항하기 위해 7가지의 나의 한이 있다. 즉 풀어야 될 한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아버지를 정확한 조사도 없이 죽였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즉 누르하치라고 하는 인물을 바탕으로 여진족이라고 하는 북방 유목민족이 강성해져서 힘이 더욱더욱 세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명나라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저기 끄트머리 만주 지역의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여진족들이 점차 누르하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권력이 기싸해지더라. 권한이 역할이 세력이 넓혀지더라. 즉 이것들을 막아야 되겠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즉 명과 여진 간의 전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 여진족은 즉 누르하치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나중에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국가의 이름이 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나라가 맞는데 앞에 우리 고려시대에도 여진족이 똑같이 금나라를 세웠죠.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뒤후자라는 한자를 붙여서 우리는 계속 후금이라고 부를 겁니다. 교과서에도 후금이라고 등장하고 선생님도 계속 후금이라고 언급할 겁니다. 그럼 그냥 일반적인 금을 언급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시대 금나라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지금 명과 후금이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더라. 그런데 명나라는 아까 임진왜란에 참여하면서 기본적으로 나라 힘이 약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후금을 막아낼 재력이, 역할이, 힘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이 얘기하길 어디에? 조선에 얘기하길 이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임진왜란 내가 도와주지 않았니? 이제 그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니? 즉 나를 도와서 어떻게? 쟤네들을 공격하게 조금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당시 왕이 누구였냐? 광해군이라는 겁니다. 자, 광해군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건 사실이죠? 그러니 당연히 명나라의 요구에 응해줘야 될 텐데 문제는 이 후금이 그 당시 즉 우리 명조선 후금 존재하는 이 세 국가 중에서 세력이 제일 세다라는 겁니다. 즉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한 국가에 맞서서 우리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다시 사람들을 편성해서 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펼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는 6번 사료가 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읽어봤나요? 자, 명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도 맞고 후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즉 군대를 보내기에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내린 결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립 외교라는 겁니다.
자, 중리매교의 결과 명나라의 요청대로 군대를 보내줌으로써 그리고 후금과 싸움으로써 명나라의 조건을 들어줬고 반대로 후금에게 큰 항복을 함으로써 후금과의 외교적인 문제도 해결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후에 광해군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쫓겨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반정이라고 하는 것, 즉 정치적으로 무언가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광해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를 즉 정치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왕을 갈아치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보니까 먼저 폐모 살제를 하던 인물이더라. 즉 여기서 말하는 폐모는 어머니를 폐비시키고 즉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살제 동생을 죽여버리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광해군의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위치상, 즉 가족관계상 어머니 위치에 있는 인물인데 그 사람을 폐비시키고 그리고 왕위 계승과 관련되어 있던 동생을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와 더불어 또 무리한 토목공사를 진행을 하더라. 전쟁이 끝났으니 당연히 어떻게 무너졌던 건물들을 세워야 되겠죠? 즉 궁궐도 불에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조 반정을 일으킨 세력들은 그거조차도 문제더라. 전쟁이 끝나고 난 지 얼마 안 된 백성들의 삶을 돌봐야 될 왕이 무리하게 토목공사만 건물을 짓고 있더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명분들을 주장을 하면서 인조 반정을 통해 자리에서 쫓아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 중리외교도 문제가 되었더라. 아니 어떻게 우리를 챙겨줬던 명나라를 버릴 수가 있느냐. 물론 형식상 챙겨주긴 했지만 사실상 그 뒤로는 안 도와주겠다라는 의미겠죠. 즉 이렇게 명나라를 버릴 수는 없다 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즉위한 인조는 당연히 명과 관련되어서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그렇죠.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반대로 후금과 멀리하는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를 하겠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료 활동지의 사료 7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7번은 어떤 내용이냐.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즉 광해군에 어떤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살펴봤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조라고 하는 인물은 아까 사료도 읽어봤고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광해군을 쫓아내는데 중리매교, 즉 오랑캐와 후금과 친하게 지내다라는 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즉위하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그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겠죠. 즉 명나라와 친하게 지낸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명나라를 챙겨주겠다라는 의미겠죠. 교과서에 있는 지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우리 아래 밑에 있는 지도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살펴보시면은 왼쪽 위에 가도라고 불리는 조그만한 섬이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 조그마한 섬을 언급했냐라고 보면 여기 옆에도 적혀있죠? 명군이 주둔을 하더라. 즉 위에 지도를 다시 짤막하게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쪽 지역에 여진족이 있고 반대로
중국은 명나라는 이쪽에 있었는데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까 광해군의 중립외교 이후 어떻냐? 우리나라와 맞닿은 모든 지역들을, 즉 중국의 명나라 지역들을 모두 자기의 영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그 다음 계속 이렇게 서쪽으로 명나라 내부로 더욱 깊숙이 진군을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뒤에 즉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나라에 그 중에서도 더 조그만한 섬, 이 가도라고 하는 섬에 보니까 뭐다? 명나라 군대가 일부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후금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우리는 계속 아래로 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뭐다? 뒤쪽에 애들이 조금 남아있네. 이 애들이 혹시라도 추후에 그곳을 빠져나와 우리의 뒤를 치진 않을까? 라고 하는 문제. 조선이 거기에다가 지금 인조라고 하는 왕은 명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즉 이 가도에 있는 명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그냥 명나라 군대만 보면은 조금 힘이 약할지 모르겠으나 조선의 도움을 받아서 뒤를 치면 우리는 앞뒤로 둘러싸이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후금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저 더 밑으로 중국으로 더 내려가기 전에 여기 가도에 있는 명군을 대거할 겸 뒤를 안정시킬 겸 반대로 조선으로 쳐들어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발생한 호란, 정묘호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묘호란이 일어나면서 인조는 저 멀리 섬으로 도망치고 강화도로 도망치고 국내에서는 여러 의병들이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후금에 저항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묘호란은 되게 빨리 끝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후금이 일찍 전쟁을 끝내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 후금이라고 불리는 나라는 조선을 상대하려는 게 주 목적이 아니죠. 누구를 원래 공격하죠? 그렇죠. 명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조선을 공격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묘호란의 결과 빠르게 전쟁을 끝내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서로 형, 동생 하는 관계라고 하는 형제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은 본인들이겠죠. 후금을 형으로, 조선을 동생으로 우리 서로 형, 동생 하는 관계로 지내자라는 걸 결론을 맺으며 빠르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 이후에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력을 더욱 강성하게 키워서 이제는 황제의 국가, 즉 나라 이름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 이름을 우리가 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왕이 아닌 황제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제는 청나라 황제가 된 겁니다. 황제와 왕의 간격이 차이가 나죠. 위치가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 이제 후금에 있던 왕이 청나라 황제가 되다 보니까 조선과의 관계도 조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이전에는 둘 다 동등한 똑같은 위치였던 왕이었기 때문에 형, 동생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황제가 되다 보니 형, 동생 하기에는 조금 무언가 안 맞겠죠? 무언가 급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바꾸려고 요청을 합니다. 무엇으로? 이제 우리는 형, 동생이 아니라 서로 군주와 신하 관계, 즉 군신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조선에 요구를 합니다. 이제 나의 신하가 되지 않을래? 한편 이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였던 조선은
이것들을 군신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나라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세력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대립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화론과 척화론으로 나뉘어서 대립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오른쪽 위를 살펴보시면은 각각 척화론과 주화론으로 나뉘어서, 즉 여기서 말하는 척화는 배척을 해야 된다. 어디를? 청나라, 즉 오랑캐를 회짝해야 된다. 아니다. 오랑캐를 지금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입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읽어봤나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 같나요? 그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 활동지 질문 4번에 본인의 의견으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척화론이다. 나는 주화론이다. 또는 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시를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실제 조선이 어떤 선택을 내렸느냐라고 보니 척화론이 더욱 우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척화론이 뭔 내용을 주장했죠?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주지 말자였죠. 즉 군신관계를 어떻게 한다? 거절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했던 청나라는 우리와의 관계를 거부하네? 라는 목적과 그 이전에 한 가지 또 다시 돌아오는 중국을 치기 위해 어떻게 중국과 친한 조선을, 즉 후방을 조용히 가라앉혀야 되겠다는 명분 아래 다시 한번 조선으로 쳐들어오는데, 그것이 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자호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전투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냐면, 그 이전에 한번 쳐들어왔던 데이터가 쌓여 있겠죠. 우리가 좀 천천히 다 부시고 내려오니 인조라고 하는 왕이 재빨리 섬으로 도망쳐들라. 즉 이러한 왕의 도주로를 차단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 아래 쉬지 않고 빠르게 쭉쭉쭉 내려와서 인조가 어떻게 섬으로도 도망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엔 추후에는 섬에서 고립되어서 나중에 항복을 하더라. 즉 삼전도의 굴욕이 일어나더라 라고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 내용 혹시라도 모르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청나라 황제를 맞이하여 309 고두, 즉 3번 절하면서 이 말을 땅바닥에 박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 삼전도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들을 한 번쯤 가봤을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쪽입니다. 물론 그 롯데월드 석전호수 쪽보다는 한강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추후에 언젠가 롯데월드를 가보게 된다면 과거에 삼전도라는 곳, 즉 이곳에서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건이 발생했지 하고 떠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자호란의 결과 기존의 청이 요구하던 군신관계를 체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인조의 아들들, 즉 세자나 아들들이 볼모로 청나라로 잡혀가고 군신관계를 맺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호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즉 그 중에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 두 가지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즉 밑에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먼저 순서상으로는 정묘호란이 먼저 일어났더라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전쟁의
결과 조선이 어떤 관계를 체결했는지도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정묘호란의 결과는 어떻게 현재 관계를 맺게 되었고 병자호란의 결과로는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똑같이 쳐들어온 애들이 여진족이라고 하는 북방 유목민족들이지만 이들이 건국했던 나라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묘호란 때는 후금 일대 쳐들어왔고 병자호란 일대는 청 일대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두시면은 문제에서 틀릴 리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1페이지 내용까지 진도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교과서를 읽으면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빠르게 교과서를 넘겨서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즉 이제 조선 후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를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용어가 뭐다? 비변사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변사가 그러면 뭐예요? 라고 하니까 교과서 상에선 비변사는 임시기구였다. 임시기구, 잠시 생겼다 사라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들, 그 중에서도 무엇을 담당하는? 국방을 담당하는 임시기구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국방과 관련된 어떤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은 그때 잠시 만들어졌다가 그 쓸모를 다하면 다시 해체되고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졌다가 끝나면 해체된 그러한 기구가 비변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구가 추후에 을묘외변 1555년 을묘외변을 기점으로 상설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을묘년에, 즉 1555년에 외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지역에서 난리를 쳤다, 난리를 일으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기점으로 국방과 관련된 문제를 좀 담당해야 될 기구가 늘 존재해야 되겠는데 일본 애들이 사사건건 쳐들어오는데 이에 대비해야 되는 기구가 필요하겠는데 라고 하는 목적으로 비변사를 상설화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변사는 국방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1555년이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1592년 바로 임진왜란이 터지죠. 즉 전쟁이 국방과 관련된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 비변사라고 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기 시작하고 외란을 거치고 나서 호란까지 겪죠. 병자호란까지 겪으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 쭉 지속적으로 국방과 관련된 문제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전부 다 끝난 즉 외란과 호란 합쳐서 양난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 난이 끝나고 나니까 비변사의 위치가 어떠냐라고 보니 원래 기존에 국방이니까 군사를 담당하는 역할에 더불어서 정치적인 일들도 다 비변사가 맡아서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활동지휘를 살펴보겠습니다. 활동지휘 우리 순서로는 11번, 2번 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 읽어보았나요? 비변사와 관련된 사료였습니다. 현재 어떻게 조선 후기에 접어들고 나니까 비변사라고 하는 기관이 안 맞는 일들이 없더라. 즉 기존의 원래 시스템, 의정부와 육조라고 하는 메인 시스템, 그 얘네들이 담당하던 기구들 역할들도 어떻게 비변사에서 다 처리하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의정부라고 하는 기관은 있으나 만한 이름만 남아있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고 육조라고 하는 기관은 원래 의정부의 명을 받았는데 이제는 의정부가 아닌 어디 비변사의 명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집행기구화가 돼버렸다. 집행기구가 돼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넘어가서는 이제 또 군대와 관련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군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제도로서 조선 후기에 오군령 체제가 갖춰졌다라고 얘기하는데 5가지 군령이겠죠. 즉 그 중에서 첫 번째 훈련도감이 먼저 설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1592년 인진해란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설치가 되었더라. 왜? 일본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즉 일본 애들이 조총을 쓰더라. 우리도 어떻게? 총을 쓰는 군대를 길러야 되겠다. 일본에 정하는 군대를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된 삼수병 체제의 훈련도감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기관들은 뭐가 있냐고 하니 교과서 14페이지, 44페이지 옆에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간 관계상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수능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기구들이 존재했었구나, 군사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사림들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을 중심으로 동인과 서인이라고 불리는 2가지 세력으로 쪼개지더라를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쪼개졌던 사림들, 즉 동인과 서인들이 추후에 또다시 세력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세력이 갈라지게 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력들이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서인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한 명만 예시를 들겠습니다. 정철, 송강정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서인 쪽 사람인데 우리 역사 교과서보다 여러분 앞으로 국어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겠죠.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할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서인 쪽 사람인데 과거에 어떻게 하더라? 동인들을 열심히 공격을 하더라. 즉 우리를 열심히 공격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정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치적으로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면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이때는 전부 다 선조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어려울 수 있으니 교과서 44페이지 밑에 그림을 똑같이 선생님이 그리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정철이라고 하는 인물, 지금 여러가지 잘못을 저질러서 유배를, 죄를,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 가지고 세력이 나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인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강경파와 어떻게 세게 처벌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북인과 아니다, 처벌을 적당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남인, 이렇게 2가지 세력으로 쪼개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광해군이 왕으로서 즉위를 하는데, 광해군이 왕으로 즉위를 하는 데에는 강경파였던 북인 세력들이 크게 도와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에는 이 북인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데 광해군이 정치하다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와 함께 정치에 참여했던 북인 세력들은
그 새가 끊겨버린다, 같이 휩쓸려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조 반정을 이끌었던, 즉 인조가 스스로 혼자 왕이 되겠다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누군가가 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도와줬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서인들이 도와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인들도 도와주지만 서인들이 더 많이 도와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인조 때에 이르러서는 서인과 남인 두 세력들만 존재를 하더라.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떻게 이 서인도 두 가지로 세력이 쪼개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왜 갈리게 되냐 라고 하니까 숙종 때 지금 남아있던 다른 세력, 이 남인 세력들이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강경파, 온건파로 또 의견이 나뉘게 되면서 세력이 쪼개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정리가 되나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림들이 선조 때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더라. 먼저 첫 번째로 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이 원인이 되어서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세력들이 추후에 다 각각 여러 가지 원인들로 똑같이 두 개의 세력으로 쪼개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다? 공통적으로 다른 세력들, 즉 본인들이 아닌 다른 세력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게 되면서 다시 세력이 두 가지씩 쪼개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졌던 것은 쌤이 지금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는 과정은 이따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서 44페이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비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군령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다음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면서 수업 내용과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시간 관계상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까지 챙겨봐 주시고 다음부터는 교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